んばんは。こんばんは。それじゃあこの間やったブルースから始めましょう。민원년 주성치. 슬로우 슬로우 특집.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어우, 슬로우. 더 뭐가 이렇게 느려 터지게 지금 진행이 될까요? 아니, 느려 터지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가요? 네. 느려 터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느리지 않은 것들이 있나 봅니다. 예, 자, 왜 슬로우 특집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정부와 국회 가짜뉴스 또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저희가 민원연에서 의견서를 준비 중인데요. 네. 이런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에 대해 이제 민원연 또한 공감을 하고 굉장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좀 현재와 같은 규제 중심의 대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논의가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를 전한다는 의미로 오늘은 좀 슬로우라고 네. 제목을 꾸며봤습니다. 예. 자, 우리 진짜 이야기 너무 많이 했는데요.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하자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이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섭외를 위해서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 그 정응영 그 센터장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관련된 강의를 하나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가짜뉴스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꼭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그 강의명에 그렇게 넣어주시라고 이제 강의는 수락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물어봤지. 그렇게 그 워딩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가짜뉴스 하면 너무 이제 좀 범위가 넓고 해서 맞아요. 딱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짜뉴스 또는 저는 아직은 입에 잘 안 붙어요. 허위 조작 정보라는 말이. 좀 길어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줄임말 나오겠지. 아니, 가짜뉴스 하면 뭔가 이렇게 팍 와닿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짜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사람들 귀에 탁탁 꽂히는 표현인데 요거는 그래도 좀 과학적인 표현 같고 그것은 좀 감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예, 일단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사실 가짜뉴스 혹은 허위 조작 정보를 둘러싼 논란이나 관련 입법안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고 현재도 이제 이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논의를 사실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건 지난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때부터라고 좀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 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도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10월 8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이렇게 6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좀 이제 보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서 이 발표를 맡았던 방통위가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네. 이때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언론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이제 좀 정의조차 모호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면서 언론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 전반을 위축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이렇게 좀 우려를 하면서 신중한 자세로 좀 더 차분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10월 16일 법무부에서는 적극적 인지수사를 통해 그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여당 또한 이제 혐오와 증오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입법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상태이고 사실 이제 이 당시에 민원연도 저희가 한번 논평을 내서 좀 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뭐 시민사회랑 전문가들이 표현의 자유 전반을 위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허위, 가짜 이런 거 사실이 아닌 것만 걷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상황을- 판단에 대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가짜 아닌가라고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내리고 어떤 기준하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게 과잉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되게 이혈령 비혈령처럼 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표현의 자유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는 말을 자꾸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은 미네르바 사건이잖아요. 2010년 12월 29일 KBS 뉴스 미네르바의 처벌 근거가 됐었던 법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 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1월 긴급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서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발생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40여 명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등 공익 침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표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이게 무슨 아고라나 이런데 글을 남기고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 사람들이 맞아요. 정치 농객 이래가지고 막 맞아. 정치를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고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거를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 그때는 가짜 뉴스란 말은 없었지만은 그렇죠. 예, 이거는 뭐라 그랬지? 유언비어다라고 그때는 말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막 열심히 썼죠. 이때는 이제 다음 아고라에 80여 개의 글을 2007년부터 8년까지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글이 엄청난 나름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조회수가 730만여 건, 댓글이 3만 3천여 개, 답변글이 2천여 개, 뭐 찬성이 9만 개 이렇게 막 달리는 나름 기록을 세우는 그런 글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주로 반 MB 정부, 반 여권 정서를 기조로 해서 한국 경제의 위기론을 역설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제 체포했나 그때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1심에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때 박찬종 변호사가 네네. 변호를 맡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때 사태 때 우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 민원연도 이 미네르바에게 상을 줬었어요. 민주심의 언론상인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개인 애초에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고 누구나 자신이 가짜 뉴스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사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가짜 뉴스 논란이 아까 김세욱 팀장이 말한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쓴 글은 가짜 뉴스로 몰아가서 잡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하게 악용될 수가 있다. 네, 예, 분명하게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면 이 법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아무런 표현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박근혜 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엄청 주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뭐 이렇게 무슨 7시간 이런 것도 막 썼잖아. 그런 거 쓰면 다 잡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장을 바꿔서 이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항상 모든 게 일관되게 정책이라는 게 유지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혐오와 증오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명백하게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보니까 혐오와 증오를 없애야 된다는 거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든다는 거 진짜 조금 뭐 이 개념이 혼동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네. 표현의 자유와. 그러니까 이게 딱 전형적인 내로남불성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아직 겨우 우리 특집 제목만 하고 질문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길게 얘기가 될 정도로 정말 이게 고민되는 주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정부와 여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부터 좀 들어보죠. 이제 먼저 정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현재 이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단 먼저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이게 뭐 일단 지금 현재로선 철회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미뤄지긴 했지만 10월 8일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었던 그 제도 개선 방안에서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 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용어 변경의 사유로 가짜뉴스는 의견 제시, 오보, 찌라시, 풍자, 유언비어 등의 단순 허위 사실과 혼용되어서 다의적으로 좀 사용되고 있어 악의적 의도의 허위 정보를 의미하는 허위 조작 정보로 변경 사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법무부에서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근데 참 이 의도적인 것도 참 우리가 맨날 우리 모니터에서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 얘네는 일부러 이랬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정말 명백하게 드러내기 법적으로 그거를 본인이 자백하기 전에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너의 이 글을 봤을 때 분명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아니에요. 실수예요. 또는 나도 낚였어요. 이렇게 우겨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언론인들 다 잡혀 들어가겠네요. 잘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처벌을 전제하는 규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제 민원연에서도 정책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좀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아무리 저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했다가 또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저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위험해진다라는 걸 또 들으면 그것도 또 맞는 말 같고 이게 진짜 귀가 계속 얇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만들기 힘든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때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좀 정부에서 규정한 대로 어떤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피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제 우선 해당 내용이 사실인가? 이거 여부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주장이 허위성이 있는가 이걸 또 살펴야 되고 그러면은 이 허위 사실을 이제 조작을 했어. 근데 거기에 그럼 악의적 의도가 어떻게 이게 악의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이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우선 명예훼손 등의 사안에 있어서 사실과 의견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라는 좀 쉽지 않은 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게 거짓이다 이렇게 입증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팩트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나 아니면 과장을 좀 해서 표현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따지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리고 뭐 보면은 평론가들이 자주 하는 거 뭐 어떤 느낌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아예 우리가 지금 여기 껴들지도 못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처벌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처벌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과잉되지 않으려면 이 처벌이.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라는 주장의 허위성 여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왜냐면은 사실관계도 지금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넣은 것들도 뻑하면 뭐 감사원 결과 기다린다, 뭐 기다린다 이러면서 미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이런 거는 23년 만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유서를 남긴 채 분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강 씨는 재심 끝에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도 정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대응책 마련 지시가 내려지자 수사팀이 구성된 뒤 며칠 만에 유서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필적 감정이 도착하기도 전에 강기훈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수사검사는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고 필적 감정도 규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조작된 것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뭐 완전히 진짜 유서 대필한 것처럼 그 완전 뭐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다 있냐 이런 식의 보도가 진짜 많았거든요.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자, 그다음에 2008년 특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야? 법원에서 판단한 걸. 그런데 우린 계속 안 믿었잖아. 우리는 계속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서 그 말만 할 때는 여러분 아까 이제 이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거 뭐 한 거는 허위 정보잖아요라고 말하면 다 동의하잖아. 근데 케이스를 계속 가져와서 생각해 봐봐. 이거는 20년 만에 이게 거짓임이 밝혀졌고 다스는 법원에서 바로 규명돼 버렸어요. 아니다. 이거는 이명밖에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기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게 밝혀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허위라는 것 자체를 그럼 대법원까지 가면 허위냐? 그럼 대법원까지 가려면 3, 4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거를 허위 조작 우리가 말하는 그 허위 조작 정보의 악영향은 너무나 많이 퍼져버리는 상태로 그냥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만드나 마나 법 같기도 하고 굉장히 대법원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위 조작 정보로 이제 어떤 의혹이 허위 조작 정보로 분류돼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그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음모론 이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 못하는 거야 음모를. 예.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진실 찾기의 논의, 건전한 논의 자체로 막아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허위성 여부의 판단에 앞서서 이제 어느 시점에는 이게 허위라고 판단됐던 일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전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그 반대의 경우들도 사실 역사 속에서는 종종 벌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허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떤 문제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규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행정 권력에서 이거 맞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것도 이제 어쨌거나 규제를 목적으로 해서 이 행정을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걸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쪽에서 이걸 또 하는 게 맞는가? 네네. 이게 이런 고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악의를 품고 한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냐라는 그걸 판단하는 건 더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로 하나? 띵! 악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뭐 정황 증거를 놓고 어떤 의도나 목적성을 과연 단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제기인 건데요. 더구나 또 이제 누가 판단한 어떤 종류의 악이냐.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이건 되게 악의적이야.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실수일 수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악의성을 어떻게 어떤 악의성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위법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제 사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여론 형성이나 뭐 사회 전반의 신뢰 제고라는 선의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갖고 관련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자칫 이런 선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사회 갈등이나 혼란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어쨌거나 기억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저희 정책위에서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선이라는 말도 약간 서로의 좀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오해라기보다는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고민하는 가장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공격을 받는 그 주제에 주로 그런 식의 가짜 뉴스. 그러니까 뭐 혐오나 이런 가짜 뉴스 말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가짜 뉴스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아무래도 더 방점을 찍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그런 게 많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낙연 총리가 그 처음에 대책을 얘기할 때 예를 들었던 사안들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나 본인에 대한 약간 이런 가짜 뉴스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만은 아니고 사실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어떤 행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가면서 계속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내 사안 같은 거를 말을 해서 좀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또한 선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안 먹히니까 또 증오와 혐오 막 이런 얘기를 가져오는 느낌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지.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는 정치적인 이슈만이었어.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저는 이 문제를 대응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왜 대응해야 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어찌됐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탈원전. 탈핵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짜뉴스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일이 잘 안 되잖아. 근데 그 일이 안 되는 게 그냥 문 대통령이 잘 되려고 한다거나 정부가 그냥 뭐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곤조를 부리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계속 뿌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또는 어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자기의 소수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이라고 판단하면 선일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 혐오와 뭐 이런 그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싶다라는 순수한 목적이 더 크다면은 저는 그냥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더 크고 확실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짜뉴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대응을 하겠다라면서 굳이 이게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렇게 잘 부딪히지 잘 안 되는 이런 사안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법안을 지금 입법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제출된 법안이 있는데 이걸 약간 수정한다고 하고 아직 수정안은 안 나온 거죠. 나왔죠. 완벽한 수정안은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이미 제출된 법안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훈 의원이 지난 4월 5일에 이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네네.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건데요. 이 법안은 가짜정보의 정의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그리고 언론중재위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지역 성별 비하나 모욕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 정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규제 대상이 되는 가짜 정보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판단이나 혹은 준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내용을 이제 규제 범위로 한정을 했다고 이제 좀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되는 가짜 정보의 개념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정말 모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였거든. 분명히 내 귀에. 그런데 그래요. 자꾸 들여다보면 또 모호함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모호함 찾기 게임이에요. 이게 완전히.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죠. 뭐가 모호했는지. 우선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의 중재나 조정을 수용을 해서 정정보도를 결정을 했다 해도 이 보도 전체를 가짜로 규정할 경우 이건 좀 과잉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사의 정정보도 결정이 이제 과장된 표현이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혹은 뭐 인용 자료가 잘못된 경우 등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사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저희 잘 아시죠? 이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그냥 더 이상의 논란이 길어지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합의를 봐서 결정한 부분일 때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론중재위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 또한 또 이런 식의 뭐 합의를 못 보고 또 소송을 통해 또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뭐 합의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송을 가서 또 다시 다퉈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니까 좀 그렇죠. 네,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삭제를 요청한 정보. 요거는 허위 아니냐. 또 요것도 그럴싸하잖아. 자, 돌이켜보면 이제 사법기관이 아닌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요것도 좀 짚어보죠. 예, 예를 들어 보면 20대 총선 당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나경원 국회의원 자녀의 그 대입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서 중징계를 결정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 중앙선관위는 이 중징계를 결정하니까 이걸 받아서 허위사실이란 이유로 이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들을 다 삭제를 하고 다녔어요. 예. 그런데 지난 7월에 이제 2심 법원에서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이 뉴스타파 기자가 구체적 사실을 취재를 했고 또 반론 기회를 제기한 후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다. 이건 악의적 보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뭐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의 형평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약간 좀 의미 있는 그런 지적들도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이런 쪽에서 그냥 자기 나름의 기준대로 이제 이렇게 허위 여부를 판단을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유권자의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가로막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과 이제 박주민 의원 이런 몇몇 의원들이 각각 다 법안을 냈어요. 선거법 관련된 개정안을 냈었는데 뭐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뭐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명령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이런 규정은 삭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거든요. 각각 다 발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가짜 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사실 판단이나 삭제 요청 권한을 활용하는 게 맞는가? 이건 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약간 중립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정권의 약간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중앙선관위 거를 뭐 믿고 뭐 삭제 요청한 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또 예전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무너졌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또 우리 법원 언론중재위 중앙선관위는 몰라도 법원의 판결은 이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원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건 허위다라고 판단한 내용은 지우는 것, 규제하는 것 타당하지 않냐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책위 워크숍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봐도 정말 좀 이건 의견이 달랐어요. 근데 법원 판결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도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려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의 의견들을 제시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실 이제 법적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무죄라고 됐을 때 이게 굉장히 통상적으로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약간 영어로 하면 이노센트? 약간 이런 의미로 이제 보통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사실 법적 의미에서 무죄라는 거는 유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게 not guilty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내용을 규제하도록 이렇게 입법을 할 경우 사실이라고 판단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말짱이 판단하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쉽게 풀어보려고 그래도 정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의심이나 의혹도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게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안에서 규정하듯 법원 판단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가짜로 정의를 하고 또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혹 제기하는 걸 막을 경우 뭐 강기훈 유사대피 사건 같은 거에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조작이었어라고 계속 말했던 사람들의 이런 노력들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 그 자기 성폭력 당했다고 이제 했는데 성폭력 아니라고 법원 판결 나오니까 자살한 부부 있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만을 믿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게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말한 이 사례 너무 극단적인 사례지만 사실 우리 사법부가 좀 약간 신뢰를 잃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법부가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가 아니고 유죄를 증명하지 못해서 무죄가 된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면은 가짜라는 것의 정의도 사실 이게 쉽지 않다. 법원 판결조차도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아무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걸려 있는 사안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이제 워크숍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5.18 관련된 가짜 뉴스들 우리는 맨날 찾아내서 특히 그 종편 채널A와 TV조선에서 했던 그 광수 어쩌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떠들었던 거 있잖아. 그게 계속 올라와 신경질 나게. 근데 그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연히 지적했고 그리고 관계자 징계까지 받고 이거는 정말 명백한 허위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 이거 허위 맞아. 그런데 그게 계속 올라와. 그런데 유튜브에? 계속 유튜브에 신고해서 지우면 또 어떤 놈이 또 올리고 그러면 또 한 20만 명이 보고 또 지우면 또 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지금 그 5.18을 유민지 팀장이 5.18 관련된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때려 넣어가지고 심의를 넣어가지고 지금 접수됐다는 문자가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띠디디디디디디 그러면서 거의 한 아마 50-60개 들어올 거거든요. 100개 넘게 낸 100개 넘게 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막 계속 넣어.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그 중에 다 지워지진 않지만 계속 지우거든요. 지우는데 또 올리고 계속 이 장난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그냥 이런 게 좀 법이 있으면 좀 규제가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 법이 나는 혹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지점. 저도 5.18만 생각하면 요거 법 그냥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경우의 것들이 이 법에 걸려서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조금 더 손보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가 이제 논의했을 때 지금 저희 민원연이 찾아와가지고 입장을 설명하고 이 법안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듣고 뭐 동의도 부인도 하지 않고 쭉 우리는 우리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5.18 관련해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비방이나 왜곡 이거는 꼭 넣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걸 넣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 부분은 또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5.18 민주유공자나 뭐 유족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는 건 이제 국가에 의한 일종 반인륜 범죄 생존자들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 등 이런 허위 정보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에 따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들을 향한 조롱이나 비방, 역사 왜곡 등의 문제를 이제 이 법안에 넣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되게 많은 이게 아직 정리가 확실히 저희도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본 결과 이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아니라 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 이렇게 실제 관련된 이분들과 관련된 그 법률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 안에서 이 내용을 규정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왜냐면은 이게 허위 조작 정보 이쪽으로 들어가 버릴 경우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여기 넣어버렸을 때 뭐 세월호 유족은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천안함이나 뭐 연평도 유공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누구는 포함이 되고 어디까지는 포함이 되고 어디는 안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논란이나 이걸 빌미로 인한 발목 잡기나 뭐 여러 가지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차별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법안에서 이걸 입법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뭐 여당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공적 규제 이거를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계속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공법으로 그냥 차별금지법 하지 왜 자꾸 딴 얘기하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만드는 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아무튼 얘기를 해봅시다. 차별금지법 관련된 논의들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혐오에 대해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왜 필요한지, 뭐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참 난센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여당에서 이미 발의를 한 법안, 그리고 좀 수정을 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들의 내용을 좀 봤는데, 여전히 이제 허위 조작 정보의 범위나 법적 개념 안에서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 등에 대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한겨레 신문의 기획보도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듯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로 표현의 자유를 상실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이제 성소수자나 난민이나 이주민이나 약간 이런 어떤 정체성이 혐오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이룰 수 있을 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곤 하죠, 이게.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현재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정체성이 곧 혐오와 인권 침해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표현의 자유 안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좀 적극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전공법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항상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 뭐 답이 없는데 어렵네.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앞에 이제 굉장히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정치권에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 규제 정책은 이른바 이제 공익을 해야 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미 아까 이제 미네르바 사건 얘기하면서 언급된 건데,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0년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어요. 이 내용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조항인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공익을 해야 할 목적과 같은 이런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지금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규제 대책에서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렇게 명확성이나 과잉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표현의 이제 자유 침해 논란을 전제하는 이런 규제 방안을 고집하면서 좀 사실 저희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고 이런데 이게 자칫 이러면서 괜히 민주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보다 능동적으로 폭력과 혐오를 재현하는 정부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걸 구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무게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민원연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떤 내러티브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구하고 또 속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혐오와 폭력에 기댄 허위 조작 정보가 힘을 얻는 현실을 연구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시민들 스스로 이제 좀 신뢰할 만한 정보를 구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뭐 대안은 뭐 맨날 미디어 리터리시라고 이제 한마디로 언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니까 가려서 볼 줄 아는,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인 줄 알면 되잖아. 아무리 그게 창궐해도.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도 맨날 가짜뉴스 팩트체크 한다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이번에 우리가 프리엘 그 보도를 보면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모든 사안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 짠 나타나서 어느 권위적인 집단이 뭐 이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가 또 그걸 또 약간 믿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민원연은 계속 뭔가를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더더욱이 참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미디어 리터리시,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하면은 다 이 사람들이 그럼 이것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것도 사실은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 전체가 언론에서 주는 어떤 담론들 있잖아요. 언론이나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한번 의심해서 보고 나 스스로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법으로 막 어떻게 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교육이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그런 교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목만 보고, 그러니까 저 간단한 약간 실천들이 몇 가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목만 보고 누구한테 공유하지 않고 네. 다 읽어보고 이 내용이 맞는가에 대해 의심이 들면 다른 내용도 찾아보고, 사실 저희한테 제보 주시는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제보를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민원연도 하는 활동이 이렇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시민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걸 하려면은 시민들이 믿을 만한 정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언론에 보도인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전공법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나 이런 걸 내려고 하고, 사람들도 계속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만든다. 네. 언론이 잘못했다라는 결론이.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계속 하는 얘기가 뭐 공영방송에서 팩트체크 관련된 보도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디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존 언론들이 팩트체크 좀 잘해주시면 좀 좋잖아요. 객관적으로다가. 근데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아주 부실하고 또 부족하다, 부족하기도 하고 부실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도 팩트체크 보도가 되게 많아요. 많은 그런 보도들 자주 내거든요. 그 서울대 그 팩트체크 센터 거기에는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보내는 팩트체크 보도들이 모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많아요. 조선일보도 있고 뭐 이런 중앙일보도 있고 다들 자기들이 그렇게 오보를 내면서 누구를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는지 열심히들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래서 공영방송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또 이런 나보고 공영방송 너무 기승전 공영방송 그러는데 저는 공영방송이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 좀 더 늘리고 거기에 좀 공을 들여서 그 국민들이 크게 여론 왜곡에 활용되는 팩트체크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해명해주는 그것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든 생각은 며칠 전에 제가 거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보내줬는데 MBC에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인가? 뭐 그런 방송에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나왔대요. 되게 재밌다는 거야. 뭐 약간 좀 이렇게 선정적이라기보다는 조덕제 사건. 네네 뭐 그렇긴 했는데 조덕제 사건도 했고 저는 부동산 관련돼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하고 뭐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혐한유 관련된 가짜 뉴스 등등을 사실관계를 이렇게 확인해서 해주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무 재밌다고 나한테 이제 막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저 꼭 보려고는 지금 생각 중인데 그런 방송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그게 보게 되면은 조금 생각들이 변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암흑기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가짜 뉴스가 많고 허위 조작 정보가 범람하는 사회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보도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 이제 이거 딱 봐도 딱 보면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UN 표현의 자유 인권 보고관 하여튼 그쪽에서 냈던 유럽 전체 이제 같이 해서 했던 성명 내용도 보면은 사실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증오와 차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부분을 해소하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언론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까지 다 담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다 복합적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이 얘기는 사실 어느 하나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쨌거나 규제 목적에서 정의 내리기도 되게 애매하고 이 모호한 부분들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은 들죠. 시간은 드는데 그렇죠.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특집 제목은 슬로우다 하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물론 가짜 뉴스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은 미국에서 일단은 굉장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더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의 언론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존 언론이 신뢰도를 잃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매체 환경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된 거죠.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매체 환경은 변화하고 누구나 이런 기사를 어떤 자기 의견이나 조작한 정보를 다중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걸 없앤다라거나 그걸 완벽하게 규제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기존 언론이 좀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좀 느리겠죠. 그게 단칼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필요하다라는 좀 이 사람들이 언론사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사람들에게 민원연의 이름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 올바른 언론이 사회에 자리 잡은 멋진 삶을 연상했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삶이 되도록 민주언론 시민연합